뉴턴 역학과 양자역학 제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서 마쳤습니까? 네, 행렬역학과 파동역학.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은 이렇게 행렬로 된 식이었고,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은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된 것이었는데, 행렬의 특징은 불연속적인 숫자들의 나열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함수가 대상이다.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 방법으로 대표된 기본 방정식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이상한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게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해결됐고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로 했죠. 원자 내부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 내부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비가 현미경이 아주 고성능 현미경이 없어서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을 할 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20세기가 되면서 원자 내부 세계를 미세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미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정보들을 전에 알고 있던 물리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이었는데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못 해결하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전혀 다루지도 못할 그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논리적으로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원자 내부 세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어떤 구체적인 원리들을 갖다가 뭔가 좀 일반화시켜서 확장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추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공간을 추상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모든 포멀리즘이 모든 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려워가지고 저건 내가 기초가 없어서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양자역학은 지금 새로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더 이상 기초가 필요 없는 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좀 공부를 덜 해서 기초가 없어서 몰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이다. 그래서 이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 어디서 공부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미시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추상적인 공간이고 앞으로 이 추상적인 공간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지 될지 하나하나 정하는데 그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리 공부해야 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증거가 좀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거시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인지 소개하겠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통계에서 나오는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서 나오는 표준 편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값을 여러 번 측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평균 구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에다가 그 물리량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요 PI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을 구했다는 건 물리량들이 많이 있으면 그 평균값 가장 많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평균을 주위로 이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편차란 자료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근데 자료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평균할 것 같으면 0이 나와요. 이렇게, 그거 왜 그러냐면 편차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래도 편차가 어느 정도나 되나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곱을 해서 평균한 다음에 제곱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xi 빼기 x의 평균의 제곱을 평균해서 평균하면 무엇과 똑같으시냐면, 이건 여러분이 금방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x의 제곱의 평균을 평균의 제곱으로 뺀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것의 제곱분을 구한 거, 요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우리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평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요 푸사, 요건 파동함수인데, 여러분 양자역학 하고서 양자역학은 파동함수란 말이 자꾸 나오죠. 파동함수. 이 x에 대한 x에서의 파동함수는 이 x에 대해서의 파동함수를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되냐면 x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불연속적인 경우는 확률인데, 연속적인 경우에는 확률 밀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도라고 하고 여기다 dx라고 하는 크기를 곱하면 그때 dx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적분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이게 이제 평균이 되고, 그걸 양자역학에서는 기대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차도 구한 다음에 그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아까 여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표준 편차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 이게 바로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x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불확정성은 이런 식으로 x의 불확정성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도 x 대신에 운동량 p를 쓸 것 같으면 운동량의 불확정성, 또 여기다 뭐 다른 걸 쓸 것 같으면 다른 양의 불확정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불확정성 원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델타 x, 델타 px를 곱하는 것은 2분의 h바보다 크다. 여기서 델타 px 이렇게 썼다는데 주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가 x, y, z 이 세 가지가 있죠. x의 불확정성하고 불확정성 원리를 만드는 건 무엇이냐면 델타 py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델타 px하고.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x의 켤레 선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y의 켤레 선운동량과의 불확정성의 곱이 2분의 h바보다 크다. 이 2분의 h바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h바가 굉장히 작은 양인데, 사실은 이게 0이 아니다,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만약에 0이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x나 px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그 켤레되는 선운동량을 동시에 둘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이 말하는 것인데,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1925년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찾아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1927년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불확정성 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경험법칙이란 자연 현상 중에서 일부 어떤 규칙성,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규칙성을 찾아내면 그게 경험법칙이 됩니다. 우리 17세기로 갈 것 같으면 케플러 법칙이 바로 경험법칙이 되겠어요. 브라헤가 관찰한 자료 속에 있는 규칙성, 이게 이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죠. 이런 경험법칙들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냐면 간단한 기본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거시 세계에서의 기본법칙은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모든 자연의 규칙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말하는 핵심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고 싶습니까? 미세계는 물리량이 확률로 정해진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세계의 물리량이 확률로 정해진 건 맞지만,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세계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거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위치와 선운동량을 함께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무슨 측정 장치가 좀 완전하지 않아서 측정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답은 뭐냐면 위치와 선운동량은 미시세계에서 위치와 선운동량은 함께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이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세계와 미세계는 설명할 때 어때야 되냐. 우리 거시세계를 설명한 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이게 기본 법칙이었죠.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했습니까? XT를 구했죠.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바로 거기서 구합니까? 운동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딱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의 불확정성이 0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시세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풀이로 시간의 함수로 위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 그것의 켤레가 되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동시에 0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불확정성 원리는, 미세계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동시에 모두 동시에는 필요가 없는 얘기고 모두 0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XT를 구할 수도 없지만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운동량을 또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거시세계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게 미운방정식이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냈는데, 다시 말하면 물체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알아내면 모든 걸 다 알아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법으로 거시세계를 다룰 수가 없다. 뉴턴역학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인데, 미시세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세계에 속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자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습니다. 중성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포함된 무엇이든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고,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고,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시세계는 어떠냐면, 거시세계는 우리 입자와 파동이 중요한 이유가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엇이나 입자 또는 파동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제3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보고서 저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입자면 절대로 파동일 수가 없고, 파동이면 절대로 입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보겠어요. 입자와 파동을 구분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야구공은 건 입자겠어요? 파동이겠어요? 이거 입자지죠? 빠따로 딱 칩니다. 야구공이 가죠? 이때 무엇과 같이 가냐면, 야구공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자의 특징은 움직일 때 질량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파동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결파 또는 수면파, 이게 바로 파동이죠. 여기에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 호수에 물결파가 쫙 퍼져나가는데 뭐가 저렇게 가지만, 물은 절로 갑니까? 안 갑니까? 물은 안 가죠. 물은 제자리에서. 여기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물 분자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단지 움직이는 모습만 가는 거죠. 호수에서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뭇잎이 하나 떠 있으면 그 나뭇잎은 물결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죠. 그래서 파동은 이동하는데 질량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입자는 질량이 이동하는 것이고, 파동은 질량이 이동하지 않은 것이면 어떤 것이 입자가 되고 어떤 것이 파동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 여기서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세기가 온 다음에 처음에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어요. 사실은 빛 자체 가지고도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공이나 물결판을 이렇게 툭 보고서 이게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빛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는데, 여기 빛이 사방에 있는데도 보고서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보고서 알기가 힘들 때는 무엇 가지고 하냐면,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성질을 가지고 압니다. 우리가 누가 예쁘냐 미우냐 하는 건 얼굴 보고 바로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하냐 아니면
좀 고약하냐라고 하는 건 얼굴 보고 모르죠. 예쁜 아이도 고약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고 좀 미운 아이도 아주 마음은 따뜻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뭐 가지고 합니까? 보는 간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빛도 그 행동을 보고서 19세기 말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빛이 파동이다. 17세기에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고 뉴턴 역학이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바로 광학이라는 책도 또 썼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프리즘을 이용한 수많은 실험의 결과로 광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빛이 입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년 동안 이제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19세기가 되는 순간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동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성질이 빛에 있다고 하는 걸 보였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간섭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빛은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확실하다는 게 알려졌는데 20세기가 되면서 빛이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 이게 바로 빛이 입자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것은 순수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인데 그 순수한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지 못하고 불연속적인 값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입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광전 효과를 설명했는데 광전 효과 설명했을 때 빛이 마치 그 입자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가서 그 금속 위에 있는 그 전자를 탁 때렸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라고 설명하니까 광전 효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빛이 입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광전 효과에서 아마 그런 성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턴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전자하고 빛 중에서도 X선입니다. 요거를 충돌시켰더니 거기서 충돌하는 모양이 당구공과 당구공을 충돌했을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충돌 과정에서 선운동량이 보존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전자를 발견했을 때 전자는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음극선관, 크륵스관이라고 불리는 데서 거기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전자를 발견했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장애물을 넣었더니 그림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놨더니 이게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입자처럼 행동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질량과 전하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입자라고 믿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자가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죠. 드브로이가 파동이 확실한 빛이 입자라면, 드브로이는 원래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입자라고 믿었던 것이 파동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다음에 이제 박사되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진짜로 전자가 파동이라는 게, 전자의 회절무늬가 전자를 결정체에다 보냈더니 거기에 회절무늬가 생겼습니다. 이게 간섭무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전자가 틀림없는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떤 똑같은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믿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자나 빛이 어떨 때는 입자였다가 어떨 때는 파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대상들은 거시세계와 같이 그렇게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전자나 빛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 그리고 거시세계를 설명하려면 미시세계를 설명하려면 거시세계를 설명하려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시세계와 미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 거시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거시세계는 잘 보죠. 근데 미세계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시세계와 미세계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시세계는 어땠습니까? 물리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미세계에서는 물리량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만들어낼 때 그때 미분과 적분이 없었습니다. 뉴턴이 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 가지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 물리학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하이젠베르크가 한 것을 알고 보니까 선형대수였는데, 선형대수가 행렬과 벡터를 다루는 그 분야를 선형대수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수학에서 선형대수가 이미 나와 있었고, 지금까지 수학에서 뭔가 아주 추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꼭 물리에서 그것을 자연에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19세기 말까지 선형대수는 자연에 적용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양자역학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이 그 자연을 설명한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수학을 이용해서 자연을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설명했느냐? 물리량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 물리량인데, 이런 물리량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을 설명했는데, 미세계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미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추상적인 양 가지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무엇인지 배우겠지만, 그때 하는 것이 캣벡터와 연산자와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캣벡터와 연산자는, 이거는 미세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량과 그 직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측정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물리량은 어떻게 하느냐? 물리량은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리량은 구체적인 우리 공간, 3차원 공간, 이 3차원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클리드 공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 물리량을 구하는데, 자, 이런 캣벡터나 연산자나 기대값 이런 것들은 도대체 볼 수도 없고 그 이해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직관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기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기술하는 공간, 이것을 기술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건 추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힐버트 공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하죠. 자, 그런데 미시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세계에서 나오는 물리량 우리가 측정하기도 하죠. 측정할 때는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거시세계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미세계에서는 이 기대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이것을 물리량과 비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을 기술하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자, 뉴턴 역학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기술한다고 그랬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물체가 운동하는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클리드 공간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냐면 위치 벡터, 벡터를 대표합니다. 물리량 중에서 벡터인 물리량이 있죠. 이거를 벡터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 벡터다, 이렇게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를 화살표 벡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미세계는 어떠냐? 미세계는 우리 알 수 없는 거니까 추상적으로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힐버트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간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유클리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징, 수학적인 특징을 추상화했습니다.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힐버트 공간은 무엇을 만족해야지 되냐면, 유클리드 공간이 만족해야지만 되는 성질을 힐버트 공간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힐버트 공간은 어디에다 이용하냐?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데 추가된 연산자와 캣벡터를 여기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을 정의하려면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면 기저. 그래서 이 기저는 우리가 기준계를 했을 때 다
단위 벡터 있죠. 이 단위 벡터가 정의되면 기준 그 공간이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힐버트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 기저를 정하면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그 기저를 어떻게 정할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은 이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걸 알면, 요게 정해지면, 요거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기저를. 그러면 어떤 벡터든지 요 기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힐버트 공간의 힐버트가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죠? 이건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다. 이렇게 이름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괴팅겐 대학교에서 쭉 일생 동안 수학 교수를 하면서, 괴팅겐 대학 하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유명한 수학자와 많은 물리학자를 낸 것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아주 기라성 같은 가우스나 디리클레, 리만 이런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성을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만든 이런 것이었고, 기하학에서 큰 연구를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아주 유능한 수학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힐버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저는 어떻게 정할까? 먼저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의 수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보겠어요. 유클리드 공간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공 던지면 이런 공간이죠. 물체가 운동하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 벡터가 존재하는 대상이고,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이라고 했고, 그 기저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X방향, Y방향, Z방향의 단위 벡터를 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점에서든지 이렇게 단위 벡터 3개를 구할 것 같으면, 그릴 것 같으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기준계는 자연 법칙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공간에다 그리는데, 기준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식들, 자연 법칙들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기저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가리키는 세 단위 벡터, 요걸 기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기저로부터 위치 벡터와 화살표 벡터가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벡터 R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또 어떤 흰 벡터 F 이렇게 쓰면 요 벡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시한 벡터는 추상적인, 여기다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죠. 요거 벡터 R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요거 내가 계산하려면 계산하지 못합니다. 숫자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숫자로 얘기하려면 기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기준계를 만든 다음에 기준계에서 그 성분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기준계에서 성분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한다, 기준계에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저의 조건을, 그 기저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기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벡터 이런 F가 있다고 하면 그 벡터를 어떻게 대표합니까? 여기에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3, F3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다 같이 쓰면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쓸 수가 있죠. 이때 F1, F2, F3가 바로 뭡니까? X축 방향의 성분, Y축 방향의 성분, Z축 방향의 성분이죠. 이 성분이 이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기저를 정하면 그 기저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기저 정하지 않고 그냥 F로만 표시해 놨으면 우리 계산할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기저를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요 기저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다른 기저. 요거 이렇게 만들어도 좋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성분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숫자로 대표되더라도 물리적인 결과는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기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서로 직각이게 구한다고 했죠. 이걸 서로 직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교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좀 더 멋있게 표시하면 두 벡터의 스칼라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벡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벡터의 스칼라곱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배웠으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우리 조금 찾아보기 바랍니다.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스칼라곱 했다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A
A, B 코사인 세타입니다. A는 A 벡터의 크기, B는 B 벡터의 크기,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입니다. 근데 요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타가 90도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직교한다, 두 벡터가 수직한다,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위 벡터를 만들었을 때, 기저를 만들었을 때 이 기저가 같은 기저면 두 기저의 스칼라 곱이 1이 되고 다른 기저면 0이 됩니다. 그래서 x1.x1은 1, x1.x2는 0 이런 식이 됩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요 9개나 되는 식이죠. 이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우리 어떤 기호를 만들었냐면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아주 편리한 기호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xi.xj는 델타 ij 이렇게 쓸 것 같으면 i와 j는 1, 2, 3 중에 아무 값이나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1 대입하면 x1.xot은 델타 1, 1인데 델타 ij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두 개 i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인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크로네카 델타 기호라고 하는데, 크로네카 델타 기호를 이용을 해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이제 식 하나로 딱 표시하니까 좋죠. 식 하나로 표시했지만 이 식 하나는 실제로는 9개의 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이 기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였고, 이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기저는 무엇도 만족하냐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도 만족합니다. 영어를 좀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좀 멋있죠.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기저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크로네카 델타 기호를 써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더한 것인데 두 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기는 i하고 j가 있는데 여기는 i하고 i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i를 1에서부터 3까지 다 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1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요게 성립하면,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성립하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이제 저절로 성립하게 되는데 그걸 증명해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그 화살표 벡터를 우리 기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쓴 거 있죠? xi, fy. 근데 fy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fy는 벡터 f에다가 xj를 곱하면, 스칼라 곱하면 여기다 요게 델타 ij가 되죠. xj.xi는 델타 ij였죠. 그 델타 ij에다가 fy를 곱해서 1에서부터 3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i하고 j가 같을 때만 1이기 때문에 여기서 i에 대해서 더하면 j하고 같을 때만 요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가 되냐면 fj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j는 xj.f 이렇게 되니까 저 fi는 뭐가 되겠습니까? xi.f 이렇게 되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xi.f를 집어넣고 가로를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요 f에는 ij가 없으니까 가로를 앞에만 이렇게 치겠어요. 그러면 맨 좌변이 f인데 맨 우변도 f니까 저 가로 안에 쓴 건 뭐가 되겠어요? 가로 안에 쓴 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이 바로 아이덴티티 연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되고, 기저가 되려면 이렇게 기저의 단위 벡터들을 서로 두 개를 같은 걸 쓰고 모든 기저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연산자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 양쪽에 무엇을 곱하든지 간에 아이덴티티 연산자에다가 f를 곱하거나 f에다가 아이덴티티 연산자를 곱하거나 그게 이제 f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연산자인데, 우리 여기다가 우리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에서 저기다가 f를 곱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거는 F1이 되고, 두 번째 건 F2가 되고, 세 번째 건 F3가 돼서, 그래서 요게 다시 F가 됐죠. 저 맨 앞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연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세계와 미세계에서 한번 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시세계에서 화살표 벡터는 이건 유클리드 공간에 속한 벡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미세계에서는 새로운 양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리량으로 거시세계를 설명했는데 미세계를 설명할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추가로 도입하는 게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네, 캣벡터라고 하는 것과 연산자라고 하는 것과 기대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살표 벡터를 유클리드 공간에 속한 벡터라고 얘기한 것처럼 캣벡터도 바로 힐버트 공간에 속한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힐버트 공간에 속한 캣벡터를 이해할 때 이제 추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저 화살표 벡터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누구든지 생전 처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 거 없어요. 지금 기초 필요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화살표 벡터를 유클리드 공간에서 표시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힐버트 공간에 속한 캣벡터를 표시하는 걸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위치 벡터는 운동 법칙의 풀이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리고 이 위치 벡터는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캣 벡터 중에서, 자, 화살표 벡터 중에서 위치 벡터가 운동 법칙의 풀이로 구하는 것인데, 캣 벡터 중에서 우리가 상태 벡터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상태 벡터는 푸사이로 표시합니다. 이 상태 벡터는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의 풀이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벡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태 벡터는 시간의 함수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측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량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구했습니까? 위치 벡터로부터 모든 물리량을 다 구했다고 했죠. 근데 미세계에서는 이 상태 벡터에서부터 바로 물리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미세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미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측정하면 대상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하면 상태 벡터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측정하면 그 대상이 바뀌는 게 이제 거시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그 물의 온도가 조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온도계 자체가 아주 찬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그 온도도 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비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온도가 변하더라도 얼마가 변한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세계는 어떠냐? 미세계는 대상을 물리량을 알려고 그 대상을 측정할 것 같으면 그 대상 자체가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재된 내재된 성질이기 때문에, 미세계의 법칙에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관찰한다고 하는 행위를 법칙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캣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를, 이거는 이제 거시 세계에서는 물리량이 직접 여기서부터 구했죠. 변수로부터. 근데 이건 연산자여서 이 연산자는 직접 이 연산자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산자는 각 물리량을 대표하는 행동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로부터 그 대상 물체에 대한 정보는 모두 무엇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상태 벡터가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산자에 대한 기대값을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O라는 연산자를 하겠어요. 그러면 상태 벡터,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 물리량이 구해진다. 이게 바로 물리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산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냐? 아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다가 뭔가 측정을 할 것 같으면, 물리량을 측정할 때 그 대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연산자를 캣 벡터에 작용하면 다른 캣 벡터가 된다. 여기서 연산자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여기 캣 벡터, 이 캣 벡터는 대상 물체의 상태를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이 캣 벡터가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양자역학에서 하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이런 연산자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산자를 작용하면 그 캣 벡터가 다른 캣 벡터로 바뀐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상태의 물리량을 측정하면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떨 수도 있냐면, 거기다가 연산자를 적용했는데 물리량을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안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자,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바뀌면, 이런 안 바뀌는 상태,
근데 연산자가 있으면 그 연산자에다가 어떤 상태를 하면 바뀌고 어떤 상태를 하면 안 바뀌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안 바뀌는 상태는 그 연산자에 대해서 특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물리량을 측정하더라도 그 상태가 안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안 바뀔 수 있을 때의 파이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파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앞에 무슨 숫자가 하나 곱해질 수도 있어요. 이랬으면 우리 어떠냐면 이 경우에 요 캣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연산자의 고유 캣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곱해진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고유 벡터의 고유값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연산자마다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고유 캣벡터와 고유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그 연산자의 상태를 그 연산자를 어떤 상태에 적용하더라도 그 상태가 안 바뀌는 그런 상태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그 다음에 그런 미리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적용했을 때 그 앞에 여기 곱해지는 숫자도 미리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산자마다 고유 캣벡터와 고유값이 미리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냐면 자, 여기 그 캣벡터를 표시할 때 가운데에다 쓰는 글자 저기는 파이라고 썼죠. 이 쓰는 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떤 상태를 대표하는 캣벡터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게 고유값이 람다인 고유 벡터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요 파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람다라고도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마다 그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유값과 고유 상태에는 아주 중요한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 그러니까 물리량을 대표하지 않는 연산자도 있는데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의 경우에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딱 얘기한다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고유값이 반드시 실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유값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물리량을 측정하면 그게 바로 무엇과 비교된다고 그랬어요? 기대값과 비교된다고 그랬죠. 이 기대값이 무엇으로 표시되냐면 고유값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측정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숫자여야 되죠. 근데 우리 고유 벡터나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파동함수나 이런 것은 실수가 아닌 허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측정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양자역학에는 거기에 허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허수로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유값입니다. 고유값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측정하는 물리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절대 실수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벡터, 고유값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람다1, 람다2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람다1과 람다2가 같지 않으면 두 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직교한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요게 우리 거시세기에서 두 화살표 벡터를 스칼라 곱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캣벡터의 스칼라 곱이 되겠어요. 그 스칼라 곱이 0이면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캣벡터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걸 갖다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산자 5가 있고 그 연산자 5에다가 고유 벡터 람다에다가 연산자를 작용했더니 그 고유값이 나오고 이제 그 고유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어떤 상수 알파를 곱하겠어요. 이거 상수 알파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근데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람다도 숫자니까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어떤 람다에다가 알파를 곱했는데 거기다 연산자 5를 했더니 똑같은 고유값이 나오고 또 똑같은 상태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도 똑같은 고유값을 갖는 상태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캣벡터에다가는 상수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상수나 곱해줘도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떤 상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그것의
자기 자신의 그 고유 벡터들을 스칼라 곱했을 때 1이 되도록, 자, 요런 식으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요런 식으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노멀라이즈가 돼 있다, 규격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성립하냐면, 자, 요런 게 성립합니다. 람다 n하고 람다 n 프라임입니다. 두 개가 같으면, n하고 n 프라임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 됐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다르면 어떻다 그랬어요? 0 됐다 그랬죠. 자,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디락 델타 펑션으로, 크로네카 델타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냐면 힐버트 공간의 기저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성질에서부터 힐버트 공간의 성질로 이제 갈 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유클리드 공간의 역할은 뭐였어요?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의 정의는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기저를 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의 성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 기저가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자동으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3차원이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것을 힐버트 공간으로 확장하려면 꼭 3차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차원을 갖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일반화시켜가지고 힐버트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힐버트 공간은 어떻게 하면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 역할은 바로 아까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인 것처럼 캡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하면 정의가 되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기저를 만들 수 있으면 정의가 되겠죠. 그 기저 아까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의 고유 캡 벡터로 기저를 정할 것 같으면, 그러면 힐버트 공간이 되고 그 기저의 성질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되겠어요. 근데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자동으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것을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힐버트 공간에 대한 기저에 대한 조건이 이제 우리가 구했는데, 사실은 그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의 경우에는 1, 2, 3 이게 있었는데, 우리 그 힐버트 공간의 경우에 양자의 경우에 연산자의 고유값이 불연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그 x와 같이, 위치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를 대하는 게, 연속적인 거 할 때 우리가 불연속적인 건 더하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연속적인 걸 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속적인 거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어떤 방법을 하냐면, 먼저 불연속적인 고유값에서는 아까 한 대로 하고, 연속적인 고유값은 요걸 갖다가 확장을 하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크로네카 델타 표시로 표시되는데, 요걸 요렇게 표시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디락 델타 펑션이 로하고 로 프라임이 서로 연속적인 양일 때, 로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일 때, 둘이 같으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됩니다. 둘이 다르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어떻습니까? 요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였죠. 로는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로에 대해서 요 로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로하고 로 프라임인데, 로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되는, 이렇게 고유값이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로 이용할 수 있는 캡 벡터로서는 뭐가 있냐면,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 캡 벡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겠고, 요걸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데, 디락 델타 펑션의 함수의 성질을 크로네카 델타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크로네카 델타는 이런 식으로 됐고, 이거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 델타 ij를 그중에 변수 첨자 하나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는 0 되고 하나만 남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 ij에다가 fi를 곱해서 다 더하면 요 i가 있죠. 델타 ij를 곱해서 더하면 i가 j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디렉 델타 함수도 바로 그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델타 x-a는 x하고 a가 다르면 0이고 같으면 무한대인데, 단 요거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 델타 x-a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때 2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fx에다가 델타 x-a 해가지고 다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fa가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렉 델타 펑션, 델타 함수를 고유값이 연속인 경우에는 이것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기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기저가 바로 뭐냐면 위치 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저는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인데 위치 연산자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고 이게 오소노멀 프로퍼티, 그다음에 콤플리네스 프로퍼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밀토니안 기저도 있는데 해밀토니안이란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에너지 기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고유값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위치 연산자는 고유값이 연속적인 값을 갖고 이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서 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는 여기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되고 자 여기 이제 컴플리네스 프로퍼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뉴턴 역학에서도 화살표 벡터는 추상적인 것인데 계산을 하려면 기저에서 대표한다고 그랬죠. 캡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과 힐버트 공간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여기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캡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화살표 벡터도 이건 추상적이고 물리량을 대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저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 이렇게 표시된 것은 어떤 물리량인지 표시하는 걸로 표시한 거고 캡 벡터에서 파이 이렇게 표시된 것도 어떤 상태인지 이제 구분하는 문자인데 이건 추상적으로 표시할 뿐이고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저로 대표해야 된다. 숫자로 하려면 기저로 대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기저로 대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분이 이렇게 돼 있죠. 성분을 이렇게 나열을 쓰면 이걸 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캡 벡터도 마찬가지로 기저로 대표할 것 같으면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것도 열 벡터다. 그래서 이거는 3x1 행렬 이걸 열 벡터라고 얘기하죠. 이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를 한 겁니다. 이건 n×1 행렬이 되고 이것도 열 벡터다. 그래서 우리 캡 벡터는 모든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걸 벡터라고 부른 이유는 기저로 대표할 때 화살표 벡터처럼 열 벡터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이 캡 벡터 말고 캡 벡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브라 벡터라고 하는 것도 도입해야 됩니다. 자,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저 벡터가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두 화살표 벡터를 이제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어떤 숫자가 된다 이랬죠. 근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숫자가 되는데 힐버트 공간에서는 캡 벡터를 내적할 때 이쪽으로 내적할 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내적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르고 요게 숫자고 요 놈은 뭐라고 부르냐면 캡 벡터라고 부르고 요건 뭐냐면 브라 벡터다 이렇게 부르고 요걸 한꺼번에 브라켓 노테이션이다. 브라켓 표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브라켓 표기법은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렉 표기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디렉 누군지 앞에서 얘기했었죠. 하이젠베르크의 운동법칙과 슈레딩거 운동법칙이 그렇게 틀리게 생겼지만 결국 똑같은 것이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멋있게 보여준 사람이 디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표하면 F와 G를 기저로 대표해야지 숫자를 구할 수가 있죠. 숫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숫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불화로 했을 때 힐버트 공간에서는 요 숫자로 대표할 때 이런 캡 벡터나 브라 벡터는 숫자로 대표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실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유값만 실수고 캡 벡터나 브라 벡터나 연산자를 대표한 숫자는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두 개를 이제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어떤 기저에서 대표할 것 같으면 여기는 요 푸사이 1, 푸사이 2로 됐다면 요거는 여기 스타를 이렇게 붙인 건 복소 켤레죠. 복소 켤레. 복소 켤레라는 건 무엇입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으면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죠. 이렇게 복소 켤레하고 복소수하고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실수가 되죠. 그것도 항상 0보다 큰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0보다 항상 커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복소 켤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 켤레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표를 했을 때 캣 벡터는 이렇게 열이 됐다면 열 벡터가 됐다면 불화 벡터는 행 벡터가 됐죠.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행과 열을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행과 열을 바꿀 때 그냥 행과 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소 켤레로 만들죠.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복소 켤레를 취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드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먼저 설명하면 행과 열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행열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죠. A, B, C, D가 아래로 A, B, C, D가 됐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걸 위에다가 T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대표하면 행렬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이때 어드 조인트라고 하는데 어드 조인트는 전치한 다음에 복소 켤레를 취한다 그래서 복소 전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행렬이 있다면 요것에 어드 조인트를 구하면 어드 조인트를 구했을 때 여기 표시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MT 그런다면 요건 M 대가 이렇게 부릅니다. M 대가란 무슨 뜻이냐면 대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도끼 모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크로스하면 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 대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로보다 세로가 조금 더 길죠. 요건 도끼 모양이에요. 요 도끼를 대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M 대가 하면 복소 전치했다. 행과 열을 바꾸고 복소 켤레를 취했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전부 실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랜스포즈나 대가가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렉의 표기법이 정해지는데 캣 벡터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상태 벡터를 표시하는데 요거에 불화 벡터를 만들면 그게 바로 뭘 한 거냐면 캣 벡터의 대가를 취한 것입니다. 어드 조인트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어드 조인트를 취한다고 해서 물리적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원래 파이라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 벡터인데 단순히 스칼라 곱을 해주기 위해서 대가를 취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불화 벡터의 성질은 바로 뭐냐면 캣 벡터의 대가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불화 벡터의 대가를 취하면 대가는 원래로 돌아가서 불화 벡터의 대가는 다시 캣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캣 벡터 파이의 어드 조인트가 바로 불화 벡터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이런 괄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 표기법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연산자나 캣 벡터나 이런 걸 쓸 때 쓰는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캣 벡터가 있으면 그 앞에다 우리 뭘 쓸 때 이 앞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숫자고 불화 벡터하고 연산자 세 가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캣 벡터를 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처음에 여기 숫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불화 벡터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연산자 썼죠. 이런 건 다 써도 좋은 겁니다. 근데 무엇은 안 되냐? 이렇게 캣 벡터를 또 하나 썼으면 요거는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냥 쓰기만 해놓은 거 가지고 요건 틀렸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오른쪽에는 여기에 캣 벡터를 이렇게 썼으면 그 오른쪽에는 뭘 쓸 수가 있냐? 여기는 숫자하고 불화 벡터만 쓸 수 있습니다. 연산자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으면 여기 숫자 요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불화 벡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작대기 끈 거 이렇게 이렇게 작대기 끈 데는 그 옆에 연산자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연산자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는 이렇게 캣 벡터, 불화 벡터 요 전체가 바로 연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 수가 없는 건 뭐가 올 수가 없냐면 여기다 이렇게 연산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요거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캣 벡터하고 불화 벡터를 이렇게 나란히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디렉의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렉은 아까 어땠습니까? 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역학이 같은 것의 두 편이라는 것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학자인데 1920년대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가 나온 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때 양자역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 받을 때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하고 이제 그의 지도교수 보른하고 이렇게 세 명이 받았습니다. 근데 1926년에 슈레딩거가 노벨상 받을 때는 디렉하고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을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락 이 세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양자역학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상대론적인 방정식으로 만들면서 반물질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입자, 반물질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걸 디렉이 이론적으로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캣벡터, 뭐 브라벡터, 연산자 이런 걸 쓰고 나서 트랜스포즈하고 어드존트 취하는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룰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화살표 벡터가 있으면 이 화살표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어떻습니까? 행과열을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행렬에다가 여기에 열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이런 열 벡터가 되죠. 우리 이건 행렬을 곱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전체적으로 요걸 트랜스포즈를 취하니까 이런 이제 그 행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건 뭐냐면 어떤 행렬에다가 열 벡터를 곱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하니까 행 벡터가 됐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여기에 열 벡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 벡터가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A11, B1 더하기 A12, B2인데 요건 순서만 바뀌었죠. B1, A1 더하기 B2, A2 요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A와 B,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순서를 바꿔서 트랜스포즈한 걸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간단히 보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도 어떤 이런 연산자하고 꼭 연산자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연산자하고 캣벡터를 곱한 것을 어드조인트를 취하면 그것을 순서를 바꿔서 어드조인트를 취해서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엔 순서를 바꿨습니다. 캣벡터의 어드조인트는 뭐가 됐어요? 브라벡터가 됐죠. 그리고 여기다는 뭘 곱해야지 돼요? 연산자의 어드조인트를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이제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제 비교하겠어요. 화살표 벡터를 기저로 대표하면 거시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화살표 벡터 F가 있는데 이거 대표했습니다. 대표할 때 아까 이제 그 기저로 대표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았죠. 그렇지만 요거를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걸 양자역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화살표 벡터를 대표할 때는 뭘 이용하느냐? 기저의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화살표 벡터에다가 뭘 곱하냐면 이 기저를 이렇게 딱 곱합니다. 기저를 딱 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곱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성분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성분을 구하면 요 성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성분을 구하면 기저를 정한 다음에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성분을 구했습니다. 이게 성분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살표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성분 F1과 F2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살표 벡터를 내가 지금 정한 기저에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저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기저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F1 프라임, F2 프라임으로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기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미세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캣벡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캣벡터는 추상적이죠.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합니까? 기저를 정하는데 기저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기저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위치 연산자의 고유 벡터도 있고 뭐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고유 벡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정했다고 하겠어요. 기저를 정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대표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대표하는 건 이거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아이덴티티를 저기다 쓰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성분을 정하는 게 아이덴티티를 그냥 곱하는 거다. 그래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걸 구체적으로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여기에 넘버가 하나 나오죠. 여기 브라켓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숫자입니다. 숫자. 요거 하나만 있으면 캣 벡터인데 이렇게 브라우 캣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 개를 다 더한 넘버가 되는 거죠. 요 넘버, 요게 바로 뭐냐면 성분이죠. 그래서 저 캣 벡터를 무엇으로 표시해요? 기저로 대표했다라고 하는 건 요 숫자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저를 좀 다른 걸로 했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겠죠? 다른 숫자로 대표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캣 벡터를 기저로 대표하면 이렇게 대표가 됐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캣 벡터뿐 아니라 또 뭐도 있었습니까? 연산자도 또 따로 추가로 있었죠. 그래서 이 연산자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저로 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있는데 미세계에서는 연산자 5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저를 정한 다음에 이걸 대표하는데, 대표할 때 어떻게 해요? 1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1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을 연산자의 경우는 양쪽에 써야지 되겠어요. 양쪽에 써가지고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2번 씁니다. 2번 쓰면 이렇게 더하기가 있는데, 이 더하기를 한 번에 합할 수도 있죠. 한 번에 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써지면 여기서 숫자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숫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바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뭐예요? 여기 ONN 프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숫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첨자가 2개 있으면 그게 바로 행렬이죠. 그래서 연산자는 기저로 대표하면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행렬로 대표되고, 이 행렬, 이 숫자, 요게 바로 이 연산자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렬을 구하면 양자역학 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산자가 내가 정한 기저에서 대표됐다. 이처럼 연산자가 행렬로 대표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다른 기저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숫자가 바뀌죠. 그래서 다른 행렬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방정식이 있는데, 운동방정식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시세계의 운동방정식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법칙이라고 했죠. 근데 그 운동방정식을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한 가지로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표현했죠. 운동방정식 어떻게도 표현했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했죠.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자, 이거 풀어서 뭘 구합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이걸 뭘로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1 에너지 정리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것도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이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보존력이 적용할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뉴턴 역학을 양자역학에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세계를 설명하는데 거시세계에서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실은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은 바로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 갖다 쓰냐면 바로 이걸로 갖다 쓰는데, 이건 거시세계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죠. 어떤 경우만 성립합니까? 보존력이 작용할 때만 성립하죠. 근데 미시세계에 작용하는 힘은 전부 다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시세계에서 보존력이 아닌 힘이 마찰력인데, 마찰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존력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갖다가 사용해도 좋겠어요. 요 세 개는 다 똑같은 식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 세 개를 다 풀어서 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인데, 우리 미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요 형태는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부터 우리가 안 것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쓴다. 그래서 미세계의 운동법칙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으로부터, 이게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똑같은 운동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제곱하고 그걸 2m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더할 것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된다라고 하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죠. 이게 거시적인 물리량, 거시세계의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인데, 이 물리량을
미세계에서는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 물리량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연산자로 이용하죠. 그래서 미세계에서는 대응하는 연산자들 사이의 관계여서 미세계에서의 운동법칙도 바로 이것으로 운동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물리량들을 그냥 미세계의 물리량 연산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세계에서는 연산자가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 연산자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뭘 구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거시세계에서는 물리량을 그대로 구했죠. 그렇지만 미세계에서는 연산자를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산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캣벡터에 적용하는 거죠.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상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태 벡터. 그래서 거시세계 물체는 이게 요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거시세계 운동 법칙이 바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거시세계 물체는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움직여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단 보존력만 한다는 조건이죠. 근데 이거 미세계에서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말해 주냐면, 미세계의 대상은 반드시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 이게 바로 뭡니까? 요 전체가 에너지 연산자인데 그 에너지 연산자를 가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 나오고 요거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고유 상태죠.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 상태로만 존재해야지 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고유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유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저로 대표해야지 계산하는 거죠. 지금 요 형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거시세계에서는 요거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미세계에서는 요거 가지고는 아직 계산할 수가 없죠. 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로 대표해야 되죠. 기저로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이 나오고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운동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입니다. 이걸 어떠냐? 에너지 기저로 대표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저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주어지면 그 고유 벡터로 주어지는 기저를 대표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대표하기 위해서 여기에 알고 있는 H0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H를 H0로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요 H는 여기에 EM분의 P제곱이라는 연산자에다가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연산자가 있다면 여기서 요 H0의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EM분의 P제곱 요거는 같은 연산자입니다. 근데 저기에 포텐셜 에너지 연산자가 왼쪽에 있는 것은 고유값을 아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요건 지금 고유값을 모르는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H를 H0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U가 있으면 여기에 V0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러면 요 앞에는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H0가 됐죠. 저 앞에 거는 2n분의 P제곱 더하기 V0 했으니까. 그러면 이 H0는 뭘 합니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죠. 그리고 요 전체를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유값, 운동 법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어요. 운동 법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저로 대표하는데 어떤 기저로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파이 n이라는 기저로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저로 대표하면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된 숫자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 기저로 저 파이 n이라는 기저로 대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요 두 개의 요걸 이제 서로 그 기저에다 대표해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 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 숫자가 되죠. 요 숫자는 푸사 n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숫자는 요 푸사 n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 더하기인데 요 더하기를 쭉 n은 1부터 쭉 써볼 것 같으면 어떻게 써질 수가 있냐면, n은 1일 때, 요 n은 1일 때만 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더한 게 되고, n은 2일 때만 더하면 이렇게 더한 게 되고, n은 3일 때만 더하면 이렇게 더한 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는 n 값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행렬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운동 법칙을 어떤 기저로? 해밀토니안의 기저로 표현했더니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슈레딩거 파동역학 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운동 법칙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운동 법칙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대표하냐면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는 거예요.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위치 기저의 고유 벡터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것입니다. 요걸 이렇게 곱해줬어요. 자, 곱해지고 나서는 우리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하나 써먹어야지 우리 계산할 수가 있죠. 어디다 써먹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아냐면 자, 요걸 대표한 걸 봐야 되겠어요. 요걸 어떻게 대표하느냐. 여기서 저걸 대표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놈은 요게 바로 이제 파동함수가 됩니다. 자, 요것도 파동함수가 돼요. 그래서 요건 x에서의 파동함수, 요건 x 프라임에서의 파동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p라고 하는 연산자를 기저로 대표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 제곱을 대표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를 대표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이렇게 델타 함수가 따라 남습니다. 자, 요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지금 무엇만 보여주냐면 슈레딩거 파동역학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델타 함수가 이렇게 됐죠. 델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프라임 있는 걸 x로 다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델타 함수 있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다 했더니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슈레딩거의 파동역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행렬역학 방정식과 파동역학 방정식이 똑같은 운동 법칙, 연산자를 이용한 운동 법칙을 어떤 기저에서 대표했느냐에 따라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방정식이 나오고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뭘 푸는 것이냐면 바로 이런 상태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태 벡터를 구하면 상태 벡터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산자에 대한 기대값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한 거든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표현한 거든지 이걸 풀어서 뭘 구했습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죠. 그리고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 데서부터 모든 물리량들을 다 구했는데 모든 물리량은 사실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위치와 선운동량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위치와 선운동량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리량을 다 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어떠냐?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운동 법칙이 있는데 이걸 어떤 기저를 이용해서건 우리가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우리 구합니다. 그러면 행렬역학의 파동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뭘 하냐면 우리 물리량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그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뉴턴 역학에서 물리량이 있죠. 뉴턴 역학에서 물리량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까? 위치하고 선운동량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 표현된 위치와 선운동량으로 표현된 물리량을 위치 연산자와 선운동량 연산자로 바꿔놓기만 하면 그러면 양자역학의 모든 연산자가 구해집니다. 그랬을 때 위치 기저에서 위치 연산자는 어떻게 대표가 되냐면 x로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선운동량 연산자에서는 마이너스 ih바 요거 파셜 x분의 파셜 요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구했으면 이렇게 해서 상태 벡터를 딱 구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물리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리량은 그 아까 운동 법칙을 풀어서 구한 상태 벡터로부터 그 물리량에 대한 기대값을 구합니다. 이 기대값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이 기대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 어떤 물리량이든지 그 물리량의 고유 벡터와 고유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물리량의 고유 벡터가 또 기저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그러면 기대값을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여기에 양쪽에다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집어넣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는 요 가운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그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QQN 하면 여기 넘버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넘버로 빠지면 그 고유값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델타 N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델타 NN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되면 여기 집어넣었더니 그 모양이 요 하나에 대해서 델타 그러니까 델타를 다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꼴로 되는데 요런 꼴을 양쪽으로 했더니 이렇게 딱 되고 요게 바로 뭐냐? 요렇게 됐을 때 요 모양이 바로 뭐냐면 푸사이에서 QN이라는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QN이라는 고유값을 측정하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미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측정을 하면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측정하면 그 물리량의 고유값만 측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유값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이 되냐면 우리가 운동 법칙을 풀어서 상태 벡터를 구했을 때 구한 요거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이 확률에 딱 맞게 그 확률만큼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예언한 그 확률에 맞게 실험해서 그대로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한 번 측정을 하면 어떤 상태가 있는데 고유값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고유값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딱 측정하면 그 대상 상태는 그 고유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똑같은 상태를 반복해서 측정하면 같은 고유값이 계속 측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콜랩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콜랩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붕괴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바뀐다는 뜻이고 귀착한다는 뜻이고 하나로 정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무엇인가를 측정하면 근데 사실은 거시세계에서도 그렇죠. 거시세계에도 어떻습니까? 손에다 이렇게 뭐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동전을 쥐고 있는데 동전의 앞쪽이 될지 뒤쪽이 될지 이건 확률로밖에 알 수가 없죠. 근데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앞쪽이면 그 다음에 계속 앞쪽이죠. 이게 변하지 않죠. 자, 그렇게 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어떻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기술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양자역학의 논리체계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부 아주 질서정연한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좀 어렵다고 하죠. 지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말한 이 포뮬리즘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뉴턴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렵지가 않죠. 무엇이 어렵냐? 그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했을 때 그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포멀리즘 자체는 내가 지금 요 1시간 동안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어렵게 느껴진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 논리적인 것이 사실은 고차원적인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렵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런데도 양자역학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냐에 따라서 풀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을 여러분 소개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몇 가지 팩트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로 정해지는 미세계 물리량.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가 확률로만 주어지는 건 우리 전자의 위치가 확률로 주어지는 걸 잘 알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잘 설명해야 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모든 것이 전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모든 게 확률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불확정성 원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적용되는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모든 물량이 확률로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확정성 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건 특별한 것이죠. 무엇과 무엇, 위치와 선운동량 사이에 켤레가 되는 선운동량 사이에 두 개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앞에 불확정성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참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미세계가 확률로 기술되는 거, 이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양자역학 미세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볼 수가 없는 세계라고 그랬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세계. 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세계는 반드시 확률로 얘기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로 미세계가 확률로 기술되는 이유는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계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물량을 확률로만 구할 수가 있어서 미세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다, 되게 확률로 대각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확률로 양자역학을 기술하지만 양자역학은 미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값이 나옵니다. 미세계에 대해서 측정하면 이 값 나왔다, 저 값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이론으로 구한 것도 그것과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측정이 좀 불규칙하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값이 나와서 거기서 오차를 구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그 오차가 이론적으로 나오는 오차다라고 하는 거죠. 양자역학 자체가 미세계를 확실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물량이 확률로 정해지지만 그게 양자역학이 정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굉장히 정확한 분야다. 그래서 심지어 양자역학에서는 거기서 구하는 물량들이 대개 수점 10자리 미만까지 그렇게 실험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일렉트론의 스핀 디펙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막 저기 끝자리까지 실험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10자리도 넘게. 또는 파인 스트럭처 콘스턴트, 되게 유명한 겁니다. 양자역학이 옳다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서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양자역학은 어려워서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특히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파인만이 양자물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파인만 같은 천재도 모르는데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인만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파인만이 1964년 코넬 대학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영어로 딱 얘기했어요. On the other hand, I think I can safely say that nobody understands quantum mechanics. 그래서 아무도 그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앞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맥을 볼 것 같으면 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파인만이 이 양자역학을 대학교 저학년들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한테 그 기초 물리학 있죠. 이걸 강의하면서 양자역학을 강의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특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신문 같은 데서 특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12명밖에 없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맞지 않는 얘기다. 아마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해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을지 모른다. 그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발표한 다음에는, 발표하고 나서 그 논문을 읽은 다음에는 누구든지 다 이해했다. 거의 대부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상대성 이론을, 특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12명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그 뒤에 바로 내가 양자역학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아주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파인만의 유명한 파인만 강의 제3권이 양자역학이죠. 그 양자역학 그 포워드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양자역학을 가르쳤더니 아주 성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한다.
파인만의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을 잘 이해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실현되지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을 속속들이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계산만 하라고 합니다. 그 슈레딩거 방식 풀면 잘 나오니까 그래서 계산만 해서 알아낸 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은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사실 내가 지금 유튜브 강의에서 양자역학 강의를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그 유튜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파인만의 그 파인만 강의 볼륨 3도 내가 그대로 그 책을 읽어가면서 또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그 두 강의를 소개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양자역학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신고등학교에서 장장 200분에 걸쳐서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한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